다시 인생 발견하기. 내가 9살이던 8월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눈동자를 제외하고는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온 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전날 저녁에 말도 하고 팔다리를 흔들며 멀쩡히 걸어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사지가 마비된 것이다. 어떻게든 움직여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팔다리는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목과 턱은 바위처럼 완고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숨을 몰아쉬었다.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다. 당시에는 소아마비라는 질병이 예방약도 없고 이렇다 할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용케 살아난 사람들은 평생 휠체어나 목발의 의지에 살아야 했다. 그 후의 기억은 뉴욕주 북부의 우리 집에서 50km쯤 떨어진 시러큐스의 병원으로 부모님이 나를 데려가는 동안 아버지의 낡은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있었던 거였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내 평생 그렇게 많이 아파보긴 처음이었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력감과 공포가 온 몸을 휘감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곧 죽게 되는 걸까? 이게 내 마지막 여행이 되는 걸까?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없게 되는 걸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낼 수 있을까? 그날은 마치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나 번쩍하는 빨간 불빛처럼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지금 가족들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나를 격리병동의 딱딱한 침대에 눕혔다. 나는 깨어있는 시간에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멀거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주로 내가 받은 치료는 뜨거운 찜질로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찜질을 받느라 살갗은 익어버릴 것만 같았다. 젖은 양털을 태우는 듯한 냄새도 났다. 아마 그 냄새는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미로 속에서 인생을 발견하는 법. 이름이 수전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간호사가 당시에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상냥한 사람이어서 나를 자주 찾아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가 주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네 미래는 말이야, 프레데릭, 저 천장에 숨겨져 있단다.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른이 되어서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찾아보렴. 저기 천장에 그게 다 있단다. 넌 육상 선수가 될까? 아니면 테니스 선수나 과학자가 될래? 여행가가 되어 먼 나라들을 두루 돌아다니는 건 어떨까? 대학에 가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지. 프레데릭, 천장을 열심히 바라보고 연구해보렴. 내가 네 미래를 보는 순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야. 그 후 움직일 수 없는 몸 위로 펼쳐진 천장의 미로 속에서 미래를 찾으며 나는 몇 시간, 아니 며칠, 몇 달을 보냈다. 천장에는 회벽에 갈라진 틈이 있었고 얼룩들과 더불어 어지러운 무늬들이 널려 있었다. 내가 천장에서 맨 처음 보았던 환상은 내가 달리고 놀고
얼마 후에는 눈을 들어 천장에 시선을 두기만 해도 활기차게 숲속을 누리는 내 모습이 보이곤 했다. 그 뒤엔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다시 환하게 웃는 내가 보였다. 나는 몇 분이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내가 대학에 가고 언젠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다가 의사가 된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수저는 천장에 내 모습을 그려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머지않아 내 몸이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렸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녀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눈동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내 방으로 영사기를 가져와 천장에 영사기로 비추어 놓고 체스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냈다. 그녀는 머리 위에 여러 문양들에서 인생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또한 음악도 들려주었는데 나는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리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소아마비에 걸리기 이전에 나는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부모님은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셨고 나는 1살 위인 형과 1살 아래인 여동생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인 신세였다. 삶은 끊임없는 쟁탈전이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몸 상태로 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내가 가진 거라곤 시간뿐이었고 나는 가능하다면 뭐든지 다 배우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되고 싶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지만 나는 천장에 그려보았던 꿈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 내가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더 잃을 게 무엇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천장 회벽에 갈라진 틈을 따라 넋을 놓고 숲길을 걷고 있는 상상을 하던 그 순간 왼쪽 발가락이 살짝 움직여졌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었다. 내가 발가락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진을 하던 수저는 이것이 나의 미래가 활짝 피어나기 시작한 증거라 힘주어 말했다. 단지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꿈이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으니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해. 그러면 곧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엔 뛸 수도 있을 거야. 네가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수자는 내 발가락에 실을 메어서 내가 그녀를 부르고 싶을 때 종을 울릴 수 있게 해주었고 나는 다른 간호사들이 불평을 할 만큼 시끄럽게 종을 울려댄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내가 어느 정도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수저는 끈을 내 다리에 걸어매고 사방에 도르래를 설치한 다음 내가 다리로 문과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머지않아 내 방은 마치 체육관처럼 보였고 나는 그곳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곳은 내게 배움의 중심이었고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목과 가슴 윗 부분을 움직이는 일은 맨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조금 가능해졌다. 비록 아직도 턱을 가슴에 대는 건 제대로 안 되지만 그 회복 기간 동안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늘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나는 걸을 수 있고 테니스를 칠 수도 있으며 이렇다 할 불편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한 일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있다면 그 병원을 떠나는 것이었다. 친척 아저씨의 농장으로 가기 위해 휠체어를 밀고 병원 문을 나서며 나는 괴로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농장에서 지내며 걷는 연습을 했다. 그나마 나의 외로움을 덜어준 사람은 매일같이 정확한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었던 정형외과 간호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수전이 내게 주었던 가르침 같은 건 전혀 없이 오직 걷는 연습만을 시켜주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가족이라는 시스템 속으로 복귀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갔다. 이제 내게는 할 일이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 무력감에 빠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다. 하지만 내 인생의 행로를 놓고 고심하며 치열하게 노력했던 중년기까지도 나는 그때 수전이 내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전문가의 반열에 진입했고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젊음이 소진되었다고 느끼던 40대 초반에 이미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꿈이 바닥이 나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시 내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법도 알지 못했다. 그냥 무기력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흔적을 보여주는 변화 때문에 거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내 남은 삶이 지나간다는 게 서글펐다. 그러다 영혼을 탐색하는 오랜 방랑과 혼돈 끝에 나는 그 옛날 수전에게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꿈을 꿀 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돌아갔다. 중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을 보게 되었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고통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나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수전에게 감사를 바친다. 그녀는 내게 꽤나 강력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 내 꿈을 믿는 것, 자신의 인생 행로에 책임감을 갖는 것, 배우고 배운 것을 지우고 다시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삶의 경험들로 인해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호의를 돌려주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 정말 인생에는 다양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프레데릭처럼 인생의 전환기를 중년에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란 당신이 인생의 특정한 구획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며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옛것을 떨쳐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획, 그것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라면 인생의 전환기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구획이란 당신이 뚜렷한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그것을 통해 당신의 자아가 외면화되고 구체화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외적 형태로 나타난다면 인생의 전환기는 내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생의 전환기를 힘겹게 겪고 있는 사람을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하는 등 외적인 사건에 의해 인생의 전환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 정신적 우울, 육체적 변화들, 강력하고도 새로운 소명처럼 내적인 원인에 의해 인생의 전환기가 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거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역할들을 놓아보내고 꼬인 정체성을 풀고 내면에서부터 당신 자신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기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 쇄신과 활력, 그리고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환기가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당신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탈바꿈이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감정적이고 반성적인 과정은 대개 여러 달 혹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일을 할 수 있고 비교적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그들의 내면적 상황이 워낙 적잖은 에너지와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어딘가에 정신이 팔렸거나 우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내적 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쇄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 불가피한 상실, 그리고 인생의 하락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그들의 삶도 때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시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실패, 실수, 상실, 비극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삶이 달콤한 것만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제한된 전망, 때로 자신을 압도하는 충동이 있고 그들 자신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딜레마에 빠졌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신의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일찍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알기에 결국 이 시기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갈등과 불일치를 굳이 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오히려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관계를 일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과 애매모호함에 대해서도 한껏 관용적입니다. 지금껏 인생의 전환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쓰러지는 생명을 가슴 아파합니다. 자신을 쇄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 앞에 문제를 던지면 그들은 우선 새로운 배움을 통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란 미지의 것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쇄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에 얽매이지 않으며 항상 변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배움은 그들이 자신의 맥박을 느끼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늠하고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움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드러나게 해주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들은 극기심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한 배움을 통해 세계적 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쇄신하는 사람들은 가치와 목적에 명확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닻은 자신의 내면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쇄신이란 단지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의 중심적 관심사를 끊임없이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정리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결심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단호하지만 유연하고 무언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면서 배움을 계속합니다.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그만큼 믿기 때문이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믿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욕망을 갖는 것 혹은 심지어 의무감을 갖는 것을 뜻하며 한 개인의 삶이 어떤 성과를 낳으면서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며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다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대기를 연구했던 학자 샬롯 뷰러는 성인기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려면 목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쇄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세상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의 마음으로부터 공감합니다. 또 배려하고 소통합니다. 부모나 자녀들과도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그들이 즐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타인들과 깊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 정원이나 도서관을 찾고 여행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교 행사에 참석하며 예술과 자기 주변의 아름다움을 삶에 활용합니다. 그들은 사회 운동을 지지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속해 있고 그들은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쇄신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들은 과거나 현재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만일 뭐뭐 한다면의 미래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의식을 갖고 현재를 삽니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것을 연습함으로써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바람직한 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미래를 그려보고 연습하는 바로 그 행동으로 그들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들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길이 잠시 공사 중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쇄신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길이 깔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인식하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우주님들은 자기 쇄신을 잘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미래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웨이브를 잘 타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우리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